이 아이는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세상에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부모가 존재한다는 걸 서혜진은 25살이 되어서야 온몸으로 증명받았죠. 1억 2천만 원. 부모님이 몰래 쌓아 올린 빚더미 앞에서 딸은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뚱뚱하고 볼품없다는 박주원. 그 남자와의 결혼식이 끝나고 혜진은 생전 처음 보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처음 봤을 때 혜진은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 집에서 25년을 살면서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 낯선 남자 둘,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피하는 아버지 서만길의 옆얼굴.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을 때 혜진의 손은 현관 손잡이를 그대로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5년에 걸쳐 조금씩 끌어다 쓴 사채와 지인 차용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액이었어요. 담보는 이미 2번이나 바뀌었고 더 이상 끌어올 여력이 없었습니다. 채권자 측은 현금 일시 상환이나 법적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 사실을 가족 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들켰을 때의 수치가 두려웠는지 혜진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서만길이 누군가의 눈을 피하는 모습을 혜진은 그날 처음 봤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25년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온도가 식은 국을 내놓았다가 그릇이 마루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던 날. 그날 이후로 혜진은 단 한 번도 국 온도를 틀린 적이 없었어요. 두려움에서 비롯된 정확함이었고 사랑에서 우러난 정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죠. 어머니 오수님은 그런 남편의 곁에서 늘 작아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 남편의 분노를 미리 예고하는 전령에 가까웠어요. 아버지가 싫어하신다. 아버지 눈에 띄지 마라. 오수님의 문장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주어였고 혜진은 그 문장들 안에서 한 번도 주어가 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5살이 된 혜진은 마포구 합정동의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보조 일을 하며 월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의 절반은 고스란히 부모님 생활비로 들어갔고 남은 돈으로 교통비와 식비를 충당하고 나면 통장에는 숫자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혜진이 가장 잘하는 일은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교정팀장 박성애는 혜진 씨, 꼼꼼하기는 우리 팀에서 최고야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칭찬이었지만 혜진은 그 칭찬이 왠지 쓸쓸하게 들렸어요. 남의 글에서 틀린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틀렸는지는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혜진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낮게 말했어요. 혜진아, 이웃에 박 회장님 아들 있잖니. 박주원이라고. 그 집에서 너한테 관심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 그 집이 빚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 대신. 그 단어 하나가 혜진의 가슴을 뭉텅이로 도려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끝맺지 않아도 혜진은 알았어요. 그 뒤에 올 말이 무엇인지, 딸이 해결책이 되는 집, 딸의 인생이 빚의 담보가 되는 집. 혜진은 그 집에서 25년을 살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직면했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혜진아,
이번 주 안으로 맞선 보러 가거라. 혜진의 손이 저도 모르게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반론을 해본 적이 없는 입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박주원은 혜진이 동네에서 몇 번 스쳐 지나친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체형이 크고 말수가 적었으며 이목구비가 살에 가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합정동 카페에 1시간 남짓 앉아 있다가 서로에게 인상적인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혜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맞선이 끝난 그 주에 혜진은 출판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어요.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겠다고 버텼지만 어머니가 시댁 눈치 봐야 한다는 말로 압박했고 혜진은 또 한 번 침묵으로 굴복했습니다. 착한 딸이 이번에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했거든요. 결혼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혜진의 의견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드레스도 예식장도 답례품도 전부 상대 측과 부모님이 정했습니다. 혜진은 그저 지정된 날,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 지정된 옷을 입으면 됐죠. 결혼식 날 아침, 어머니가 혜진의 머리를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야. 혜진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거울 안에 있었지만 그건 서혜진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낯선 텅 빈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지만 혜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고 표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어요. 그건 혜진이 평생 갈고 닦아온 기술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척하는 기술, 아프지 않은 척하는 기술.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간 로비에서 아버지 서만길이 주원을 향해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주원 씨, 우리 혜진이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진의 귀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원은 그 말에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혜진은 그 순간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손끝이 차가워지고 발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감각만 선명했죠.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혜진은 그 질문을 삼키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2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드레스 자락을 꼭 쥐었고 주원은 정면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혜진이 먼저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집의 냄새. 거실은 깔끔했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생활의 흔적은 최소한인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의 잎이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돌봄을 받지 못한 것들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걸 식물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원은 안방을 혜진에게 내주고 서재를 쓰겠다고 했어요. 혜진이 짐을 들여놓고 막 앉으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혜진 씨,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실로 나와주시겠어요? 혜진이 거실로 나왔을 때 주원은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헐렁한 면 셔츠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격식이 사라지니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흰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주원이 봉투를 혜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요. 열어봐도 됩니다. 혜진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2장짜리 서류였습니다. 채무 완납 증명서, 채무자 이름에는 서만길, 오수님, 금액란에는 1억 2천만 원, 완납일자는 오늘이었어요. 혜진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부모가 진 모든 빚이 이미 오늘 전액 청산됐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이 남자가 대신 해결했다는 것.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원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혜진 씨가 빚 때문에 이 결혼에 발이 묶이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이 결혼을 이용해도 좋아요. 그저 당신이 더 이상 울지 않고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혜진의 눈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려 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그것을 밀어냈어요. 이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이게 어떤 계략의 시작인지 아닌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친절이 존재한다는 걸 혜진은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원이 잠깐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혜진 씨, 부모님은 빚이 청산됐다는 걸 아직 공식 통보받지 못했어요. 내일 채권법인에서 직접 연락이 갈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혜진 씨는 그 빚에서 완전히 자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 동안 그 집에서 버텨온 것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내가 떠나면 부모님이 어떻게 되냐는 죄책감이었거든요. 이제 그 죄책감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해방인지 허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주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요. 이 집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혜진의 25년 인생 중 가장 낯선 말이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혜진의 사전에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모든 행동이 눈치였고 모든 말이 눈치였으며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방금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혜진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숫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1억 2천만 원. 완납. 그 두 단어가 만들어내는 의미의 무게를 혜진은 그날 밤 오래도록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25년의 무게였고 자신이 팔린 가격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했어요.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숫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혜진은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어젯밤의 장면을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이 남자는 첫날 밤에 빚이 청산됐다는 서류를 건넸어요. 이용해도 좋다고 했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아직 설명이 없었죠. 혜진은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이 남자를 신뢰하지도 경계를 풀지도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친절은 없다고 배운 사람의 조심성이었어요. 그 조심성은 아버지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발한 본능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남자의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나가니 주원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와 캔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아, 요리를 못해서요. 마트 가기 전까지는 이게 최선이에요. 혜진은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어색함이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 차이를 조용히 감지했어요. 침묵이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 그게 이 공간의 가장 낯선 점이었죠. 혜진이 자라온 집에서 침묵은 언제나 폭풍 전야였거든요. 밥을 먹는 내내 귀를 세우고 아버지의 숨소리로 기분을 가늠하고 가장 조심스러운 각도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필요 없음이 오히려 혜진을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낮 동안 혼자 집에 있었어요. 주원은 아버지 박인철 씨가 운영하는 건설자재 유통회사의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혜진은 그 패턴을 이틀 만에 파악했어요. 아버지의 발소리로 기분을 먼저 파악하고 어머니의 표정으로 분위기를 예측하던 오래된 습관이 이번에는 낯선 남자의 생활 리듬을 읽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주원의 아버지 박인철 씨는 지방 사업 확장으로 1년의 절반을 부산과 광주를 오가며 지냈고 어머니 류명숙 씨도 그 생활을 따라 내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서울에는 주원 혼자였고 그래서 이 집은 오래 비어있는 냄새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 있으되 늘 곁에 없는 집. 그건 어떤 의미에서 혜진의 집과 닮아 있었어요.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운 집이라는 점에서요. 혜진은 그 닮음을 발견했을 때 잠깐 멈칫했습니다. 결핍이 같다고 해서 사람이 같은 건 아니었지만 이 남자도 어떤 방식으로든 오래 혼자였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원이 퇴근해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을 때 혜진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혼자 앉아 있다가 부엌에 재료가 있으니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배운 된장찌개 레시피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된장 양, 두부 크기, 끓이는 시간. 할머니는 요리를 가르쳐 주면서 한 번도 빨리 해라고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혜진이 서툴게 두부를 자를 때도 그래, 그렇게 하면 되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부엌에 서면 떠올랐어요. 주원은 현관에서 도시락을 들고 멈칫했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혜진 씨, 이거 드셔도 괜찮아요? 같이 드시면 돼요. 도시락은 내일 드세요. 박주원 씨. 주원은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고 손을 씻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처음 떠먹었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맛있네요. 세 글자였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오래 잊고 있던 것을 갑자기 떠올린 사람의 말 같았어요. 혜진은 그 표정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숨기거나 과장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맛있다는 말이었는데 그 솔직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 된장찌개가 두 사람의 첫 번째 공통된 저녁이었어요. 거창한 의미를 붙일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식탁에서 같은 국을 먹은 것뿐이었죠. 그런데 혜진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상하게 그 식탁의 온기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먹으면서 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 숟가락을 드는 각도를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의 식사 속도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상하도록 낯설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주원이 퇴근 후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혜진 씨, 저 사실 예전에 혜진 씨를 본 적 있어요. 혜진이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7년 전이에요. 성산공원 쪽 벤치에서요. 늦은 봄이었는데 몇 미터 떨어진 벤치에 혼자 앉아서 한참 울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가는 걸 봤는데 가방끈이 끊어져 있었는데도 그냥 손에 들고 가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잊히지가 않았어요. 혜진의 손이 천천히 책 위로 내려갔습니다. 7년 전 성산공원. 회사 면접에서 떨어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던 날이었어요. 가방끈이 끊어진 채 버스를 탔고
집에 와서 실로 꿰맸었습니다. 그 디테일을 꾸며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혜진은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그날 거기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그날 이후로 혜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지금 이 결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인연인지 혜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설계된 무언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 씨 얼굴이 기억에서 안 지워졌어요. 다가갔어야 했는데 못한 게 오래 마음에 걸렸거든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는 첫날 밤의 빚을 해결해줬고 지금은 7년 전의 기억을 꺼내놓고 있어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혜진이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종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혜진의 휴대폰에 어머니 번호가 떴습니다. 혜진은 잠깐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혜진아, 주원 씨 집에 금고 어디 있는지 알아? 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은 이미 다 갚아진 거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니. 박 회장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서류 같은 게 어디 있는지, 내 아버지가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하셔서. 혜진의 손이 천천히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빚을 갚아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시댁 재산까지 노리는 것이었어요. 딸을 팔아 빚을 해결했더니 이제는 딸을 통로 삼아 사위 집안까지 파고들겠다는 것. 그 요구가 25년 전 그릇이 날아가던 날과 똑같은 온도로 혜진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집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부모에게 혜진은 여전히 도구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못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은 한동안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보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못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두 글자가 혜진의 입에서 나오는데 25해가 걸린 셈이었죠. 혜진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워야 하는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이 혜진에게는 또 하나의 낯선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주원이 퇴근에 들어왔을 때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원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혜진의 표정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혜진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 집 금고 위치랑 재산 서류 찾아오라고. 주원이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혜진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혜진은 그 질문이 낯설었습니다.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봐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원을 바라봤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주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지만 분명하게. 알겠어요. 법적으로 정리합시다. 그 말이 끝난 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은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원이 알겠어요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어요. 혜진이 처음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한 처음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이 혜진의 안에서 무언가를 조용히 건드렸어요. 이 남자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한다는 말은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주원은 다음 날 오전 중으로
가족관계 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한재호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혜진과 마주 앉아 상황을 다 듣고 난 뒤 잠시 메모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부모와의 법적 관계 단절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딸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후 부양 의무 청구나 재산 관련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님, 부양 의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한재호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성인 자녀도 특정 상황에서는 부모 부양 의무를 지게 될 수 있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혜진은 그 설명을 들으며 25년이라는 시간이 서류 위의 조항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한재호 변호사님이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 이틀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서만길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른 오전 주원이 출근하고 혜진 혼자 있던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떴어요. 혜진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국 혜진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도 문을 열지 않은 것이. 서만길은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아버지다. 잠깐만 얘기하자.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고. 혜진은 인터폰 앞에 서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혜진은 알고 있었어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뭔가를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힌 뒤 혜진은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문을 열었을 테고 밥을 차렸을 테고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몸이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혜진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간 후 혜진은 소파에 앉아 2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잠깐만 얘기하자.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고. 그 말들이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늙은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혜진은 그 두 가지 감각 사이에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그 사람을 아버지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연민이 같은 자리에 공존하는 것, 그게 혜진을 가장 괴롭혔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직접 갔다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니? 너 제정신이야? 혜진은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한재호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어요. 문은 열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나요? 한재호 변호사님은 잘했다고 했습니다. 방문 시도 자체를 기록해두라고 했어요. 인터폰 영상이 자동 저장되는지 확인하고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그 지시를 그대로 따랐어요. 아버지의 방문이 증거가 된다는 것, 딸을 보러 왔다는 행위가 법적 서류 위에 올라간다는 것, 그 사실이 혜진을 다시 한번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날 저녁 혜진의 휴대폰에는 어머니로부터 문자 12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도 2통이 왔어요. 처음에는 설득이었다가 중반에는 사정으로,
후반에는 협박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 문자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우릴 버린 거야. 그 결과는 책임져. 혜진은 문자들을 한 번씩 읽고 나서 모두 캡처해 변호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슬프다는 감각도 사라지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 무감각이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임을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예전 직장 동료 이정미에게서 카카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혜진 씨, 혹시 알고 계세요? 혜진 씨 아버지가 출판사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혜진 씨가 결혼 후 이상해졌다고 남편 집안을 이용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는데 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혜진이 그만둔 직장에까지 전화를 해서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 딸이 남편 집안을 이용한다는 완전히 뒤집힌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은 혜진뿐이었어요. 딸을 부잣집에 팔고 빚이 해결된 뒤에도 재산 서류를 캐오라고 요구한 쪽이 누구인지 그 모든 것이 뒤집혀서 세상에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순간 처음으로 뜨겁고 선명한 분노를 느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분노. 그 분노가 혜진의 등을 똑바로 세웠어요. 그날 밤 주원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주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혜진 씨, 그 동료분한테 내용을 문서로 보내줄 수 있는지 부탁해봐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주원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가 혜진에게는 오히려 든든했어요. 자신이 분노하는 동안 이 남자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온도 차이를 느끼면서 이 결혼이 무엇인지 아직 다 모르지만 적어도 이 남자는 자신의 편이라는 감각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이정미의 메시지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한재호 변호사님의 서초동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전 직장에까지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버스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보다가 혜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버지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스 안에서 혜진은 사무소 주소를 검색하고 노선을 확인하고 혼자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게 달랐습니다. 한재호 변호사님은 혜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정미의 메시지 캡처본을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갈 수 있어요. 혜진 씨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한 거니까요. 이정미 씨 외에 비슷한 연락을 받은 분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혜진은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임기순, 예전 출판사 동료들, 오래된 교회 지인 1명. 혹시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물었어요. 돌아온 답변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고모 임기순은 전화로 혜진이가 부모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 집에 붙어서 재산이나 노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예전 동료 이정미 외에 또 1명, 교정팀장 박성애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한재호 변호사님에게 넘겼습니다. 하루하루 증거가 쌓여가는 과정이 혜진에게는 이상하게 치유적이었어요. 억울했던 것들이 서류 위에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추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상처가 아닌 증거로 정리되는 과정. 혜진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겪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자신이 느낀 억울함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말했어요. 충분해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자료면 상대 측이 법적으로 더 움직이기 어렵게 됩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통쾌함보다 안도를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감각이었어요. 25년 동안 기울어 있던 것이 천천히 수평을 잡아가는 것처럼요. 그 무렵 주원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매일 저녁을 차리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난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된장찌개였고 그 다음에는 제육볶음, 그 다음에는 순두부찌개였습니다. 주원은 매번 짧게 맛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 글자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사람의 말 같았는데 나중에는 기다리던 것을 받은 사람의 말 같았어요. 혜진은 그 미세한 차이를 감지했습니다. 사람의 말 안에서 감정이 변화하는 것을 읽어내는 건 혜진이 오래 갈고 닦은 능력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주원이 밥을 먹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 요즘 잠은 잘 자요? 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럭저럭이요. 예전보다는 낫고요. 사실이었어요. 새벽 4시에 뜬 눈으로 누워있는 날이 줄었고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혜진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실제로 알고 싶어서 묻는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혜진은 그 차이를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그 즈음 혜진이 처음으로 주원에 대해 개인적인 것을 물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꺼낸 말이었습니다. 박주원 씨는 혼자 지낸 지 얼마나 됐어요? 한 4년쯤 됐어요. 부모님이 지방 내려가시면서요. 그동안 밥은 어떻게 드셨어요? 편의점이요. 아니면 회사 근처 식당이요. 4년. 혜진은 그 숫자를 소화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4년 동안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한 사람. 가족이 있는데도 집밥을 먹지 못한 사람. 이 집에 온기가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혜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방식으로든 오래 혼자였겠구나.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한 쪽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아버지의 명예훼손 자료가 변호사님에게 전달된 다음 주 한재호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서만길 측이 변호사 사무소에 직접 찾아왔다고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아버지 혼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를 치셨어요. 자기 딸 법대로 하겠다고 협박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제가 확보된 증거 목록을 보여드리니까 달라지셨습니다. 나중에는 딸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녹취했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신 상태. 평생 자신의 감정을 지우고 살아온 딸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올리니 그게 이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아버지. 그 논리 안에 서만길이라는 인간의 세계 전체가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 녹취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네,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혜진 씨, 이제 아버지 쪽이 먼저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증거가 이미 상대 측보다 우리 쪽에 훨씬 많거든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정식으로 진행할까요? 혜진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혜진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 위로 저녁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2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공간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두려움이 만들어낸 우리 안에서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았는데 혼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주원이 퇴근하면서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케이크였어요. 별것 아닌 편의점 케이크였는데 초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한테 좋은 소식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잘 됐다 싶어서요. 혜진은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초가 한 개였는데 그게 어색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주원이 꽂다가 제대로 못 꽂은 게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그 삐뚤어진 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예쁜 장면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포크를 들고 케이크를 썰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 남자와 지낸 지 얼마나 됐지? 한 달쯤 됐나? 그 한 달 동안 혜진이 이 집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항상 위협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배려가 조건을 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밥 한 끼가 단순히 끼니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 무렵 주원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얼굴의 윤곽이었어요. 부기가 조금씩 빠지면서 눈매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턱선이 생겼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진다는 걸 혜진은 조용히 목격하고 있었어요. 체형이 달라지니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약간 앞으로 굽어 있었는데 요즘은 걸을 때 등이 펴져 있었어요. 어느 저녁 주원이 물을 따르러 부엌으로 지나가는 옆모습을 보다가 혜진은 잠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을 들키지 않으려고 시선을 빠르게 식탁으로 내렸는데 뺨이 살짝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혜진은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불편한 낯설미 아니라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낯설미였어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서류가 상대 측에 전달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혜진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2천만 원이었어요. 한재호 변호사님은 금액보다 중요한 건 이 서류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행위 자체라고 했습니다. 딸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라고요. 혜진은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침묵하지 않는다는 신호. 그게 2천만 원짜리 서류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사소장이 접수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전 한재호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은 마포구 합정동 출판사 교정실 한쪽 자리에 앉아 원고를 보다가 진동을 느끼고 자리를 피해 복도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고 복도 끝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풍경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깜빡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혜진 씨,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한재호 변호사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혜진은 등을 벽에 기대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금액은 2천만 원. 조건은 민사소장 취하입니다. 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 숫자 자체는 작지 않았어요. 혜진이 출판사에서 한 달에 받는 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숫자가 귓속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돈이 문제였던 적이 없었어요. 혜진이 원하는 건 아버지 서만길이 자기 잘못을 입 밖에 내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거절할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요. 합의금이 아니라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어요. 한재호 변호사님이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런데 혜진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추가로 확인해 드릴 게 생겼거든요. 전화를 끊고 혜진은 잠시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가지들이 보였어요. 잎이 다 떨어진 가지들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자기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가지의 형태가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혜진도 이제야 자기 모양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서초동 한재호 변호사님 사무실에 도착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창가 쪽 작은 화분에 물이 잘 주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늘 그 화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작은 것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 씨,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민감한 내용이에요. 한재호 변호사님이 서류 한 장을 혜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피보험자 이름 칸에 서혜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익자 칸에는 서만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계약 날짜는 혜진이 21살이던 해였습니다. 혜진은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보험 계약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혜진 씨 명의로 아버님이 무단으로 계약한 겁니다. 보험료도 혜진 씨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월 12만 원씩 지난 4년 동안.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년, 월 12만 원.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됐어요. 576만 원. 혜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혜진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죽으면 그 보험금은 아버지에게 갔을 거예요. 이건 명예도용이에요.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한재호 변호사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추가할 수 있어요.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재산상 손해, 3가지 혐의가 성립합니다. 진행하시겠어요? 혜진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열기였습니다. 21살. 그때 혜진은 첫 월급을 받아서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던 해였어요. 그 통장에서 아버지가 몰래 보험료를 빼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딸이 죽으면 돈을 받겠다는 계약을 딸 몰래 맺어놓고서 눈을 뜬 혜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진행할게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의 형사고소까지 끝까지 갈게요. 한재호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혜진 씨, 쉽지 않은 결정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건 혜진 씨가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눈물이 될 것 같아서 혜진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서초동 거리를 걷는데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코트 단추를 잠그면서 걸었어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뭔가를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었습니다. 그게 결심의 무게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후의 해방감인지는 몰랐지만 혜진의 발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주원 씨는 소파에 앉아 업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늦었네요. 네, 변호사님 만나고 왔어요. 혜진은 코트를 벗어걸면서 말했습니다. 주원 씨가 서류를 내려놓고 혜진 쪽을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혜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보험 계약서, 명예 도용, 형사고소. 주원 씨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표정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혜진은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혜진 대신 화가 난 거라는 것도요. 잘했어요. 주원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 앞으로 뭐가 더 나와도 흔들리지 마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거든요. 울고 싶지 않아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이렇게 사람을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선고 기일은 혜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가 병행되면서 재판부가 일정을 앞당긴 거였어요. 한재호 변호사님에게서 문자가 온 건 선고 이틀 전 오전이었습니다. 혜진은 출판사 교정실에서 그 문자를 읽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끝에 도달하는 느낌이었죠. 선고 당일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낮고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회색 하늘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혜진은 옷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입은 짙은 네이비 코트, 낮은 굽의 검은 구두. 오늘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주원 씨가 주방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나오자 접시를 내밀었어요. 먹고 가요. 빈속으로 가면 안 돼요. 혜진은 의자에 앉아 토스트를 집었습니다. 버터가 적당히 발라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는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혜진이 일어서자 주원 씨가 코트를 집어 건네줬습니다. 잘 다녀와요. 끝나면 연락해요. 혜진은 코트를 받아 입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주원 씨. 처음으로 씨를 붙이지 않고 부른 건 아니었지만 그날 그 말에는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원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서초구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한재호 변호사님과 법원 입구 앞에서 만났어요.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죠? 네. 짧게 대답한 혜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정 안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몇 사람이 앉아 있었고 피고 측 자리에는 아버지 서만길이 국선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혜진은 들어서면서
아버지 쪽을 한번 봤습니다. 서만길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미움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상처가 마지막으로 한번 욱신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재판장이 들어서고 법정이 정리됐습니다. 한재호 변호사님이 제출한 증거들이 채택됐어요. 협박성 문자 메시지, 인터폰 녹취 기록, 명예 도용 보험 계약서, 4년치 자동이체 내역서. 피고 측 국선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서만길이 혜진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서류상으로 명백했으니까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2천만 원 인용, 형사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드디어 공식적인 언어로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아버지 서만길과 마주쳤습니다. 서만길은 혜진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국선 변호인이 옆에서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이 꼴이 됐어. 자식이라는 게 아비를 고소해.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에 몸이 굳었을 거예요. 심장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혜진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멀어졌어요. 혜진의 귀에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한재호 변호사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혜진 씨. 잘 싸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보다 하늘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회색빛이 걷히고 흰 구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하늘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흘렀어요. 25년치 눈물인지 오늘 하루치 눈물인지 몰랐지만 혜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게 뒀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 집에 돌아오자 주원 씨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있었어요. 냄새가 현관까지 났습니다. 혜진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코트를 벗었어요. 이겼어요? 주원 씨가 냄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네. 혜진이 대답했어요. 주원 씨가 그제야 고개를 돌려 혜진을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다시 냄비로 시선을 돌렸어요. 잘했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혜진은 그 말에서 많은 걸 들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대단하다는 말, 이제 다 됐다는 말이 그 짧은 세 글자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오늘 일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판결문 내용, 복도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 법원 밖 하늘 이야기. 주원 씨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어요. 혜진이 아버지 말을 전했을 때 주원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 듣고 어땠어요? 혜진은 잠깐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걸었어요. 멈추지 않고. 주원 씨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혜진 씨가.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이번에는 참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특별한 대화 없이 그냥 나란히 서서요. 혜진이 그릇을 헹구고 주원 씨가 받아서 닦았어요. 그 단순한 분업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자연스러워졌는지 혜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주원 씨가 말했어요. 혜진 씨, 저녁에 잠깐 나갈 수 있어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요? 성산공원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혜진은 잠깐 주원 씨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약간 긴장된 것 같았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산공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바람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공원 안쪽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혜진이 기억하는 벤치였어요. 결혼하기 전 혼자 와서 한참을 울었던 그 벤치였습니다. 주원 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7년 전 이 벤치에서 울고 있던 혜진을 처음 봤다고 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공원 안에 가로등 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주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주원 씨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오래 준비한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어요. 처음에 이 결혼, 나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혜진 씨한테 선택권이 없었던 거 알아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빚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냥 나 박주원이랑 혜진 씨가 원해서 하는 결혼. 저랑 다시 결혼해 줄 수 있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공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혜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동안 혜진은 한 번도 자신이 원해서 무언가를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밥도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늘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벤치에서 오늘 처음으로 혜진 앞에 진짜 선택지가 놓였어요. 혜진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원 씨의 손 위에 조용히 얹었어요. 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 25년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었어요. 억눌렸던 시간들, 혼자 울었던 밤들, 포기했던 선택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오지. 혜진은 주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원 씨가 그 손을 마주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겨울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어요. 이미 다 전해졌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혜진이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딸을 물건처럼 다루는 부모 밑에서 25해를 착한 딸이라는 역할로만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달라진 건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세상을 바꿔줘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네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주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늘 혼자인 집에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먼저 건네는 안부 한마디, 삐뚤어진 초 하나,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두 사람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잘못은 결국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2천만 원의 배상 판결과 함께
25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서류 위에 올라갔어요. 그게 혜진에게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자격이 있고 조건 없이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식탁 하나, 된장찌개 한 그릇,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사람. 그것으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오늘 혜진이의 이야기가 전해줬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